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실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기 싫었어요. 자동차 번호판이 사라졌어요. 급여를 2년째 못 받고 있어요. 고작 핸드폰 요금이 밀렸을 뿐인데 라고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해 주는 시간,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법령은 선박오염 방지 규칙입니다. 그간 정부의 단속에도 선박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바다에 투기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렇게 바다에 유입된 폐기물은 선박사고나 어망훼손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와 경관훼손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발생시키면서 1월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철저한 사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개정 내용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죠. 네, 해양수산부는 오늘 25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와 해양오염 방지 설비의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었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총 톤수 100톤 이상인 어선과 선박의 어선 검사 증서 및 선박 검사 증서상 최대 승선 인원이 15명 이상인 어선은 폐기물 기록부를 빛이 관리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기존에는 총 톤수가 400톤 이상이었는데 100톤 이상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규칙을 개정해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오염 방지 설비 등 형식 승인 대상 설비의 품질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령하는 성능 검사 제도도 새로 시행하고 형식 승인을 변경하는 절차와 서식도 마련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래는 400톤 이상만 적용을 했었던 거를 총톤수 100톤 이하, 그다음에 이상, 그다음에 승선 15명 이상 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폐기물 기록부를 좀 비치를 하고 그 관리 감독을 하겠다. 사실은 이제 해양에서 바다에서 선박 운행을 하다 보면 바다는 좀 잘 안 보이니까 네. 오염물을 좀 투척하는 경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저희 노후화된 또 차량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선박도 좀 성능 검사 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조금 더 개선을 하겠다. 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선박 검사 증서만으로 규정을 했던 걸 어선 검사 증서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네네. 폭넓게 지금 규제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의지가 어쨌든 좀 느껴지는 부분이고 환경오염 관련된 부분이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법령은 공급망 기본법입니다. 작년 12월 중국이 한국으로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협을 예방하고 갑작스러운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들 좀 자세히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예. 말씀해주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이제 시행하게 되었고, 더불어서 소질부품 장비 산업법, 국가 지원 안보 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이라고 해서 이를 재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서 6월 10월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시행령을 좀 살펴보면은요.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의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을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고요. 공급망 안정화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 그리고 조기 경보 시스템 운영 방법 및 절차,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이제 좀 글로벌 사회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이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자원에 대한 배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석유 등 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요. 공급망 위험이 사실상 뭔가 의존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어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위험을 좀 예방을 하고 교란 사태를 좀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 공급망 3법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도 좀 알고 싶거든요. 이 공급망이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아까 얘기하셨을 때 조기 경보도 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화를 위해서 뭐 기업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실제로 공급망 위험이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가 혹시 법률에 뭐 좀 있을까요? 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 계획뿐만 아니고 뭐 조기 경보 시스템 운영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는데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인접한 2개 이상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75% 이상인 물자 및 원재료를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해서 이제 관리하고 이러한 대상 물자 및 원재료들을 정해서 이런 것들이 긴급히 대응이 돼서 이제 지체 없이 이런 게 운영될 수 있도록 리스트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위기 대응 매뉴얼 표준안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서요. 이런 단계나 판단 기준 그리고 공급망의 위기 상황의 단계별 수급 안정 조치 등에 대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50% 이상 의존하거나 뭐 75% 이상 의존했을 때 좀 분산 형태로 해서 조금 더 리스크를 좀 매니지먼트 하자라는 뜻인 것 같고 위기 대응 매뉴얼도 있다고 하니까 표준화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뭔가 공급망 확보나 안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실 좀 길어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전화 지원 기본법. 제정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네. 사실 일본에서 먼저 이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에 대한 입법이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특정 주요 물자 뭐 지정 요건 같은 것들이 구체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입법례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 법률을 좀 더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쨌든 좀 시행을 해보고 일본과 같이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조금 더 개선하는 개정법들이 계속 발의가 되면서 국민들의 어떤 생활에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법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령은 자연재해 대책법입니다. 해마다 유례 없는 폭우로 지하 공간이 실시간에 침수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와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그 원인으로 침수 방지 시설의 관리 부족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에도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존재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올여름 극한 강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기반을 확충했다고 하니까요. 변호사님,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에 있는 수방 기준 제정 대상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침수 방지 시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되고, 이를 위반하여 침수 방지 시설을 유지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의 장이 즉시 행정안전부 장관, 환경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고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정하고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뭐 작년, 뭐 재작년, 뭐 계속 뭐 오송 지하차도 네. 뭐 참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강남역 침수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실은 홍수 때마다 좀 인명 피해도 나고 여러 뭐 시설 피해들도 좀 누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기술은 발달이 됐는데 여전히 홍수에서 좀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침수 방지 시설을 조금 더 유지 관리하는데 조금 더 유의미하게 바뀌었고 과태료 좀 저는 과태료가 네. 좀 적다고는 생각하는데 300만 원이 네. 그 부분도 좀 뭐 이제 적용이 된 것 같고 네. 특히 가장 이제 중요했었던 게 방금 변호사님 얘기해 주셨지만 홍수통제소장이 홍수위가 조금 더 올라오면 지자체장이나 혹은 아니면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면피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기존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드는데요. 그래서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1차 위반 시에는 100만 원, 2차 네. 위반 시에는 200만 원, 네.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네.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서 네. 좀 더 이제 실효성 있게 하려고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이제 또 장마가 이제 좀 시작이 됐는데 올해는 조금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매년 반복되어 온 지하 공간 침수 참사를 예방을 하고 국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전화 잘 들리시죠?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요, 뭐, 네네. 저 생각할 때 별것도 아닌데,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예. 큰 일도 아닌데, 네네. 조금 음성이 좀 높여가지고, 네.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으냐면, 네. 어디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네.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스마트폰으로 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그냥 하니까, 간호사가 이제 와가지고, 네. 그렇게 한다고, 시끄럽게 하면은 경찰 불러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스마트폰 이제 끄고, 네. 경찰 불러요. 네. 내가 그랬어요. 네네네. 그렇게 내가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예예. 그래가지고 진짜 경찰이 와가지고, 네.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뭐, 시끄럽게 했다고 이제 하니까,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네. 이제 도로에서 신분증 제시해라고 하길래 내가 신분증 제시를 안 했습니다. 네. 아, 네. 신분증 제시를 경찰이 하라고 했군요. 예. 네. 그 말씀하십시오. 신분증 제시를 왜 안 했냐면 네네. 옛날에 그냥 신분증 그냥 줘가지고 네.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네. 그 경평까지 갔다 왔거든요. 네네.
그 보호자 없이는 뭐 내보내지도 안 하더라고요. 그럼 아무 죄가 없는데 네. 그런 일을 한번 당했기 때문에 네. 저 이제 신분증 제시하는 신분 제시 안 하고 네네. 뭐 하려면은 영장 가져와서 해라고 예예. 신분증이나 주기 싫다고 그랬습니다. 예예. 그런데 주기 싫다고 그것은 계속 은성을 서로 주라 안 준다 하니까 예예. 갑자기 시계를 닭발치가지고 예예. 수갑을 뒤로 채우더라고요. 아, 갑자기 수갑을 채우셨어요, 경찰이? 예. 예예. 그때 그러니까 미란다 법칙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예. 그래 나도 경찰차 이제 안 탄다고 하면서 막 발버둥 쳤는데 네네. 이제 기소장에는 폭행으로 적어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기소당해가 이제 7월 17일 날 재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7월 18일이요? 예. 그럼 다음 달 18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예. 그러면은 뭐 경찰 조사받고 기소가 되신 사안인 것 같네요. 예. 아, 그렇군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옆에 송혜미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요, 네네. 여기 그게 나는 정당방위가 되는 건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다고 한 게 정당한 네네. 건지 네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자님. 네네. 네, 저는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정당하지 않은 체포로 나는 생각한다라고 상담자님 얘기해 주셨는데 당시 상황을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까 예. 말씀해 주신 거에서 일단 병원이었어요. 그쵸? 예, 병원에서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피커폰으로 물리치료 받는 중에 통화하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이제 조용히 해주세요 뭐 이랬다가 이런 실랑이가 좀 있다가 경찰이 왔어요. 그쵸? 예. 경찰이 왔을 당시에 간호사랑 이제 말로만 실랑이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간호사가 이제 상담자님 근처에 와서 뭐 이제 뭔가 서로 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하고는 그걸로 이제 끝나고요. 네. 관리자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서로 음성을 좀 높였는데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서 관리자 남자분이 뭐 어떻게 했어요? 나가시라고 했어요? 예, 아니면 나가라고? 나가라고. 나갔습니다. 네. 나가라고 할 때 이제 그 예. 관리자분이랑 약간 몸싸움 같은 게 좀 아니요, 있었어요? 몸싸움은 그거요. 관리자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나가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상담자분은 알았어요 나갈게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왜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아, 나간다고 하고 바로 예. 나가셨어요? 예. 네. 나가서 어디에 계셨어요? 입구에 계셨어요?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병원 이제 물리치료실이 지하인데 네. 그것도 이제 계단 올라가지고 이제 밖에 도로 보도에 있었습니다. 입구 근처 도로 보도에 계셨는데 예.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그 장소로? 경찰은 신고했죠. 간호사가 이제 신고해가지고. 그러면 순서대로 다시 여쭤볼게요. 간호사랑 얘기를 하다가 경찰이 오고 그 다음 관리인이 온 거예요? 아니면은 간호사랑 얘기하고 관리인 오고 경찰 온 거예요? 순서가. 순수가 그냥 경찰이 언제 왔어요? 병원 안에 있을 때 왔어요? 병원 바깥에 있을 때 왔어요? 병원 바깥에. 병원 바깥에 있을 때 관리인이 나가라 그래서 나가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관리인이랑 같이 나갔어요. 관리인이랑 같이 나가서 거기 앉아 계셨는데 이제 바깥에서 이제 경찰 오도록까지 관리인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관리인이 가지 말고 경찰 오니까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이제 경찰 부르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경찰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 상담자분도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간호사분이 경찰 부른다라고 하고 관리인이 와서 나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경찰이 온 거네요. 바깥에 예. 있을 때. 예, 그리고 이제 경찰이 이제 신분증 제시해라. 그냥 나는 이제 안 준다. 그래서 이제 옥션 갈긴 했어요. 이제 저희가 신분증 제시해달라라고 이제 네. 한 거는 지금 사실은 현행범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상황이 이미 다 종료된 상태인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그래서 제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구체적으로 여쭤봤는데 이미 다 종료가 돼서 바깥으로 나오신 상황이면은 사실은 이거는 현행범 체포라기보다는 임의동행을 요청한 거거든요, 지금. 경찰이. 예. 예. 알고 계신 것처럼 임의 동행은 거부할 수 있어요. 예. 아, 그런데 공소장에는요. 네. 현행 범인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현행범 세우려는데, 체포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예. 네. 예. 세우려는데 뭐 내가 발로 찼다고 음. 그렇게 적어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상담자님이 7월 18일 날 재판부터는 어떤 부분을 다투셔야 되냐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현행범 체포 아니다. 당시 상황은 이미 다 종료가 됐던 상황이다. 라고 다투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판례상으로 이제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죠. 경찰관 폭행한 부분을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죄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현행범 체포가 맞냐 아니냐를 다투어서 현행범 체포 아니니까 공무집행 방해 안 했다라고 본 판례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준비를 하셔야 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상담사분이 직접 하시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뭐 네. 구청이나 아니면은 뭐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상담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달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아, 국선 변호인은 선정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과 상담해서 진행하실 때 지금 저희한테 얘기해 주신 부분을 좀 얘기해서 현행범 체포 아닌 것 같다라고 예.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예. 그쪽은 간호사분도 관리자분도 서로 목격자가 될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그 상황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아까 뭐 다 종료돼서 우린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예.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거는 저 합의 다 했습니다. 네. 합의를 하셨다고요? 예. 어떤 합의요? 아니, 합의가 그냥 이제, 이거 이제 막, 법원에서 이거 날라오니까, 네. 이제, 거기 가서 죄송하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네. 그날 그렇게 소란 피운 거 죄송하다고 얘기했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민 형사 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네. 네. 일단은 그분들이 합의서 같이 그냥 그걸 이제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쓰셨어요. 거기 뭐라고 예. 써 있어요? 합의서에 그러니까,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그렇게 그 관리자가 써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합의서에는 어쨌든 요게 현행범 체포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써 있진 않는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목격자로서 진술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근데 만약에 목격자로서 진술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CCTV가 만약에 그날 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좀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작년 11월 29일이네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한참 돼서 안 되겠네요. 네, CCTV가 없을 것 같아요. 핸디캡인가 있잖아요. 네, 바디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다 알죠. 아, 거기에 다 찍혀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진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근데 이게 이제 무죄 주장이잖아요. 현행범 체포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하시는 건데, 무죄 주장하는 건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좀 깊이 상담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 옛날에 신분증 제출해가지고 엄청 피해를 봤는데, 네. 그 때문에 신분증을 내가 제출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신분증 네네. 제출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 동행은 거절하실 수 있어서 그건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냥 수갑을 채우면 안 되잖아요.
네, 이제 현행범 체포라고 본 건데요. 임의동행이 아니고 경찰은. 근데 네. 이제 현행범 체포는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건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 아니다. 라고 네. 해서 이제 그걸 거부한 경우 이렇게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시는 와중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을 공무집행 방해로 보지 않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변호사님 계시다고 하니까 그분과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상담자님. 예. 그 혹시 기소된 죄명 아시나요? 아니, 제명이 그 뭐야. 모르세요? 공무집행 방해. 네, 공무집행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 업무방해요. 예, 업무 방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네. 그 공무집행 방해 하나 있고. 아, 그렇게 두 개 있으세요? 예. 아, 그러시군요. 어떻게 뭐 저희가 이제 제가 전화 끊고 송혜희 변호사님이랑 뭐 몇 마디 더 나눌 텐데요. 혹시 예.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 예. 그 뭐 현행범이 아니면은 그냥 다 잘 네네. 될 것 같네요. 현행범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지금 예. 국선 변호사님,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 선임되어 계시니까 예. 그 국선 변호사님한테 방금 송혜미 변호사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잘 전달하셔가지고 좀 예. 의논을 더 잘 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죄를 받는 감사합니다. 게 쉬운 건 아니니까요. 무죄를 예. 받으시려면 좀 조력을 좀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 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좋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계속 보시면은 더 얘기 나눌 거니까요. 뭐 좀 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위법한 체포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뉘앙스로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행범 체포가 왜냐하면 현행범이 이미 끝난 상황이고 네. 그 상황에서 업무방해는 종료가 된 상황인데 네. 현행범 체포를 특히나 심지어 수갑을 꺼내서 이제 네. 체포를 하려고 하면 체포영장도 발부받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은 위법한 체포다. 그래서 위법한 체포로 인해서 연결돼서 이제 공무집행 방해까지 나아간 거는 어찌됐든 뭔가 한 거를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니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 뭐 폭행이 얼만큼 일어났는지도 사실은 지금 명확하지는 않지만,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신분증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네. 저희 판례 중에 뭐 여기에는 죄명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업무방해죄하고 공무집행 방해죄만 들어간 걸로 봐서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특별히 뭐 처벌받거나 기소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네. 과거에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신분증을 뭔가 거부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들이 경찰에선 덜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되게 경미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대법원 판례에서 무죄를 선고했었던 판례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 되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범죄가 안 될 것 같다라는 네. 저 취지와 네. 이제 합의한 부분 요거는 좀 하나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합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은 뭘까요, 이게? 지금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업무방해 같은 경우에 네네. 그렇게 합의서를 일단 재판부에 제출이 됐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냥 당사자 간에 쓰고 그냥 죄송하다 뭐 그러고 예. 끝난 것은 네. 이제 재판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네. 합의금이 있었는지도 좀 중요하지 않나요? 일단 뭐 업무 방해 부분이 사실은 뭐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다면은 경미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합의가 된다면 뭐 일정 부분 뭐 성범죄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금액까지 뭐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고 합의가 됐구나라고 해서 감형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일단 뭐 합의가 있었다고 이제 이 죄는
종결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일단은 어쨌든 그래도 사과하시고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네. 재판부에 제출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네. 예, 거기에 문구 자체도 이제 뭐 민형사상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는 네. 부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견서나 이제 반성문 같은 게 함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도 업무방해죄에 관련된 부분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 네, 뭐 부분. 벌금이 약하게 네네.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은 나올 수 있을 것 가능성이 같고, 있다. 예. 예, 만약에 아까 여쭤보진 않았지만 네네. 전과가 있다고 한다면 네네, 그렇죠. 그 부분에서 더 그러할 것 같고, 네네. 지금 현행범 부분은 뭐 아까 MC님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뭐 일정 부분 현행범이 아니다라고 보는 판례들이 네. 그래도 이제 심심치 않게 있기 네.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상담자분의 사안이 다 맞다는 전제 하에서는 네. 경미한 범죄였고 네. 어쨌든 상황이 종결된 후에 이제 좀 시간이 흐르고 왔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모두 인정이 된다면 현행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그러면 임의동행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없고 설사 그 와중에 조금 몸적으로 이분이 거부하시는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무죄를 주장하실 가능성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이 이야기하신 이야기만 들은 것이기 네.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제출할 만한 그렇죠. 증거가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기억이 정확한지 좀 오래됐잖아요. 네네, 11월 그렇죠. 29일이니까 정확한지 시간의 선우가 맞는지 부분들이 좀 파악이 돼야 되겠죠. 네. 재판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근데 네. 송 변호사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국선 변호사님과 상담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살짝 드는데 제가 그거 하나 좀 더 도움을 드리는 좀 네, 얘기를 네. 해보자면 네.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이 합의서를 썼는데 처벌불원서라고 저희들은 이제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혹시 처벌불원서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사실은 뭐 폭행죄라든지 이러한 죄라면 이제 따로 받는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예, 그냥 예. 이제 종결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네, 지금은 네, 네. 어쨌든 합의를 병원 측에 이제 공식적인 네. 담당자로부터 받으셨다면 이제 이것도 또 중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간호사로부터 받았는지 아니면 아까 관리인이라고 말씀해 그렇죠. 예, 주셨는데 병원의 입장을 위임받은 사람의 네. 그런 위임을 받은 자가 나와서 이제 이걸 썼는지 여부도 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치열하게 좀 다퉈질 것 같습니다. 이 네. 부분이 사실 공무집행 방해죄가 뭐 위법한 현행범 체포였다고 해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업무방해 관련된 부분도 병원에서 어쨌든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어쨌든 질서를 네. 해친 어떤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네.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취지도 좀 말씀해 주셨고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선고유예도 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은 예, 있죠. 그런 네. 부분까지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선임되어 계신 국선 변호사님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좀 상담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실까요? 집 앞 주차장에 11시쯤 주차를 하고 2시간 후 돌아왔는데 차에 영치증이 꼽아져 있고 번호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근처 파출소에 전화를 해보니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증빙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적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카드사에 전화해서 미납 내역도 확인해보고 어머니 명의로 된 차라 혹시나 싶어 고향에 사는 어머니한테도 전화를 해서 혹시 과태료 날라온 거 없냐고 물어보니 따로 받은 건 없다고 합니다. 주정차 및 신호 위반, 과속 등의 미납 고지서 받은 적도 없는데 이렇게 차주에게 연락도 없이 영치 조치를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차 번호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된 번호판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번호판 없는 차량으로 운전을 할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잠깐 사이에 자동차 번호판이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가 되나요, 변호사님? 이 영치가 이뤄지는 좀 과정도 좀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과태료가 부과된 후 위반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2차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네. 이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해서 원 과태료에 대해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요. 네. 이 과태료를 계속해서 이제 최근 5년 동안 매월 1.2%의 중과산금이 부과되고 있는데도 최종 납부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는 것이니까 네. 최소 자동차가 압류당했다는 건 5년 이상은 과태료를 안 내는 과정이 지나왔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지금 과태료를 안 낸 게 없다라는 건데 5년 이상 과태료 체납이 있어야 되는데 네. 행정청이 좀 또 이상한 게 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때 차주에게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요. 네.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을 하거나 전화 등의 통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의무가 있나요? 사실 통상 지자체나 경찰은 예. 체납자에게 고지서와 문자 메시지로 납부를 통보하고 네. 또 등기 우편으로 압류 예고 통지를 하기 때문에 네. 체납자가 압류 사실을 몰랐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어머니라든지 누군가는 가족이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는 있다. 음, 아니면 법에 의무는 아닌데 네. 못 받았을 수도 있다. 음.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상담자께서는 과태료 고지서를 좀 받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과태료가 확인이 돼야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경찰서에 가셨을 때도 지금 과태료를 네. 납부했다는 증빙 서류를 가져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네. 영치 사유별로 구비 서류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 과태료 체납인 경우에는 체납 과태료 납부 영수증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했다면 이 의무보험 가입 영수증 증명서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이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체납 과태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보험에 가입을 안 해서 몰랐을 네. 수도 있고 네. 이제 자동차세를 안 내 가지고 또 영치됐을 수도 네. 있고 그게 가장 좀 클 것 같네요. 무슨 네. 주정차 위반이나 약간 신호 위반, 과속 네. 이런 거는 바로바로 많이 잘 네. 오니까요. 고지서가 이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상황에서 상담자께서 만약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이러면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과태료 이자가 계속 붙게 네.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가산세, 중가산세. 네, 예. 이자가 계속해서 네. 붙게 되고 이제 새로운 차량을 등록하시기도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 명의자가 어머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어머니가 이제 새로운 차량을 등록하시기에는 어려우실 수가 있고 네네.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이 압류된 차량에 관련해서 공매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뭐 차량에만 공매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거에도 압류해서 뭐 금액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네네. 보통 이제 자동차세 체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가액은 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추가적인 압류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연금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은 기타 세금, 부가세 같은 그 이제 금액이 클 수 네. 있는 부분을 체납을 하신 것이라면 이제 자동차의 가액을 넘어가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조치로도 넘어가실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네. 최악의 경우엔 진짜 뭐 자신이 살고 있는 집도 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네. 통장 압류도 될 수 있고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탈거된 번호판을 만약에 돌려받게 되면 행정청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부착도 해주나요? 부착을 해주는 것은 네. 아니고요. 네. 이제 반환 절차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자동차를 번호판을 반환 네. 받아가라라고 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류들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반환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 번호판 찾기 서비스라는 이제 간편 네. 민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 절차를 확인하시고 차량 번호 조회하시고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번호판 영치된 후에 그대로 그 차량을 운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네. 차량을 운전하면 그 번호판이 탈착된 네. 차량을 운전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과 관련된 또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받게 되나요? 네네, 아, 그렇죠. 네네. 네. 번호판 영치된 이후에 가짜 번호판 만들어서 만약에 장착을 하거나 뭐 번호판에 나사를 받거나 용접을 하는 등의 어떤 편법을 사용을 해서 번호판을 떼어갈 수 없게 만드는 사례도 꽤 많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방금처럼 유사하게 형사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이거를 확인해 봤다가 이제 네. 관련 판례들을 좀 보니까 네네. 되게 기이한 경우가 많이 네, 있더라고요. 네. 네. 뭐 나무로 만드시기도 하고 아, 뭐 네. 종이로 부착하시기도 하고 네네. 막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네. 실형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아.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엄한 처벌을 거. 받네요.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만약에 뭐 좀 빠르게 네. 정말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간편한 영치 번호판을 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간편 민원 서비스에 들어가면은요. 네네. 본인 인증을 하시고 차량 번호 조회하시면 체납된 그 과태료가 나옵니다. 네. 그럼 그 조회하셔서 거기에서 바로 납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체납된 부분이 납부했다는 게 확인이 돼서 이제 반환 받으실 수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과태료가 체납됐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빨리 확인을 하셔서 상담자님께서 지금 송혜희 변호사님 조언해 주신 대로 조언 따르셔서 빨리 번호판 회수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이메일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좀 볼까요? 현재 2년째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처음 5달 동안만 100% 나왔고 그 다음 달부터는 날짜가 지나서 주기도 하더니 서서히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 2,400만 원가량이 밀려 있는데요. 제가 7월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장은 회사가 망할 지경이니 돈을 못 준다며 뻔뻔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무단으로 회사를 그만둬도 제가 피해를 입지 않을지 그리고 밀린 돈과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소송을 통해 지급 명령이 떨어지면 얼마나 지나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상당히 좀 많은 임금 체불 사건인 것 같아요. 뭐 거의 대부분이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건이니까요. 임금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일단은 상담자분은 기간이 굉장히 기신데요. 네, 2년이요. 네. 뭐 이렇게 길게까지 참지 않으셔도 일단은 네. 이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네. 하시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이에 대해서 네. 조사를 하게 되고 대개의 경우에는 이게 형사처벌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네. 사업주들이 맞아요. 조사 과정에서 이제 임금을 합의해서 지급하게 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좀 잘 돼 있어요. 워낙에 인분체불 네. 사건과 뭐 퇴직금 체불 사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만약에 무단 퇴사했을 때 불이익 받는 거 좀 걱정하시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르면 임금과 소정 근로시간 등 이제 명시된 근로 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이제 즉시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의 즉시 근로계약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급여 미지급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네, 네.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이제 내용 증명 통보하시고 이제 해지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급 명령 언제 나올지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요거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기가 얼마 정도 걸릴까요? 사실은 지급 명령 사실 MC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이제 재판부에 따라서 다르기는 맞습니다. 하는데 예. 네. 뭐 빠르면 진짜 빠르면 3개월? 네, 네, 3개월 예. 정도까지 회수 네. 정말 빠르게 회수하면 3개월 정도 정말 걸릴 것 같다. 초스피드라고 저희가 느낄 때 3개월이고 네. 뭐 이제 요거 말고도 이제 회사가 진짜 망해가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을 신청해 보실 수도 네. 있고 아니면은 임금체불로 인해서 간이 대지급금이라는 음. 것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체당금 지급 신청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고용노동부 네네네 로 맞습니다. 신청해야겠죠? 네. 네, 상담자님께서 고용노동부 방문하셔가지고 아까 얘기하셨던 임금, 퇴직금, 그 다음에 이제 체당금 지급, 간이대 지급금을 신청들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정이 어려워서 핸드폰 요금이 꽤 밀려 있습니다. 금액은 200만 원이 조금 넘는데요. 제가 몸이 아파서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부터 체납이 시작됐습니다. 핸드폰 요금 체납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까지 갔고 결국 패소를 했는데요. 몸이 낫지 않아 취직을 못해서 핸드폰 요금을 갚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로 부모님을 괴롭게 해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패소를 했으니 바로 압류가 들어오게 될까요? 압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상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소액이긴 한데 만약에 압류가 진행이 되는 게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뭐 이제 채권자분의 네. 마음에 일단은 달려 그렇죠. 있겠죠. 예. 네. 진행 속도에 따라서. 네. 예. 채권자분이 조금 이분의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조금 감안하셔서 만약에 이분이 뭐 네. 사기 피해자라든지 뭐 네네. 이런 걸로 이런 금액이 발생한 거라면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통신사도 바로 집행하지는 않고 조금 기다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원칙적으로 이론상으로는 채권자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강제 집행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압류 명령이 이제 압류 절차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데 압류를 해서 추심이 들어오는 자기의 어찌됐든 뭔가 통장이 뭐 네. 압류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릴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아까 상담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제 만약에 이분의 채권 그 상의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는 네, 네. 모르겠지만 네. 통장 상에 이제 저희가 이제 최소 생활에 대한 비용은 네, 네. 압류를 막을 수 있게 되어 그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셔서 그 통장 압류되는 부분을 네. 그 금액까지는 압류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네.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85만 원 네. 이하로는 네. 어쨌든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 금액 이상은 절대 네. 그러니까 이하는 절대 압류해 갈 수 없다라는 네. 내용 말씀해 주셨고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되면 직장도 잃고 이제 뭔가 비용도 못 내고 해서 압류가 걸리면 뭐 채권자도 사실 받는 게 좋긴 한데 채권자가 너무 강하게 계속 나간다고 하면 개인회생 신청도 해야 될 부분처럼 보이는데 네. 개인회생 신청 자격하고 좀 절차 좀 알려주시죠. 네, 개인 회생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흔히 제일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네. 이제 지금 받으시는 급여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네. 회생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제 파산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네. 이제 부채 금액을 일정 금액 이하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변제를 계획을 해서 그 감액된 금액만큼만 이제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담보 채무가 최대 15억, 네. 무담보 채무는 최대 10억 이하일 경우에 가능하고 네. 개인 파산일 경우에는 채무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개인 회생하고 개인 파산 차이가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저 부분을 좀 더 뭔가 짚어주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변제 방법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법원에서 제출한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네네. 변제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이제 개인 파산은 변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법원에 이제 네. 신고하고 경매 등으로 매각해서 이제 청산하는 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면 가능한 부분은 이제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원금 최대 90%의 이자는 전액 감면을 해주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파산은 전액을 탕감을 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생활고로 인해서 사실은 좀 건강보험이 연체되거나 국민연금 연체되시는 분 많거든요. 네. 요 부분은 압류가 되나요? 네, 압류가 실제로 됩니다. 이제 고지가 된 네. 다음에 세금보다는 더 빠르게 4대 보험이 압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이야기를 나뉘어 보시면 해지 방법을 알려줄 텐데 그래도 네. 일정 금액을 먼저 선납하시면 풀어주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변제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네. 생생보험쇼 어느새 달려오다 보니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송혜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